서울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잿빛 구름과 눈부신 햇살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안유진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자신의 작은 원룸 창가에 서서 막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오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시작될 터였다. 국내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은성그룹 데이터 전략팀의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다.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다려진 정장과 함께 은성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사원증이 놓여 있었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명문대를 나오지도 유력한 집안의 배경을 가지지도 못한 그녀가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뚫어낸 자리였다.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십 번의 고배를 마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사원증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그녀에게 현실감을 더해주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안유진. 스스로에게 작은 다짐을 건네며 막 커피를 내리려던 순간 현관문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거의 문을 부술 듯한 기세였다.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의 강소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10년 지기 친구였다. 소희야, 이 아침에 무슨 일이야? 문을 열자마자 소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유진을 끌어안았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친구의 등을 토닥이며 유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언제나 밝고 에너지가 넘치던 소희가 이토록 다급하고 절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유진아, 나 좀 도와줘. 제발, 너밖에 없어. 소희는 유진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유진은 소희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진정하고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소희는 물컵을 든 채 손을 벌벌 떨었다.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유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나랑, 아니 우리 삼촌이랑 결혼해줘. 뭐,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순간 소희가 밤을 새워 드라마를 보다가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결혼이라니 그것도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희의 삼촌과 말이다. 소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왜 너희 삼촌이랑 결혼을 해? 그냥 결혼이 아니야. 계약 결혼이야. 딱 1년만. 제발 유진아. 우리 집안이 지금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단 말이야. 소희의 설명은 두서가 없었지만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소희의 할아버지, 즉 은성그룹의 창업주와는 연이 끊긴 반개 혈족의 어른께서 위독하시고 그분이 남기실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조건으로 소희의 삼촌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그 삼촌은 가족들과도 교류가 거의 없는 연구원인데 고집이 세서 집안에서 정해준 선자리는 모두 거절해왔다고 했다. 유산을 받지 못하면 소희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유진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의 설정 같았다. 그녀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려 애썼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왜 나한테까지 오는 건데 다른 사람을 찾아보지 그랬어. 삼촌 성격이 워낙 괴팍해서 아무나 하고는 안 하려고 해.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시간이 없어. 무엇보다 삼촌이 너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 나를 어떻게 아시고. 예전에 내가 네 사진 보여주면서 내 제일 친한 친구라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믿을 수 있는 아이라고 자랑한 적이 있거든. 삼촌은 복잡한 사람 싫어해. 그냥 조용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했어. 딱 너잖아. 소희는 유진의 손을 다시 붙잡으며 눈물까지 글썽겼다. 유진아, 부탁이야. 넌 나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네가 아니면 우리 가족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돼. 계약 조건은 절대 너한테 불리하지 않게 할게. 결혼 생활 같은 건 없어. 그냥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거야. 1년 뒤에 깨끗하게 이혼해주면 돼. 보상금도 네가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챙겨줄게.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한쪽에서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직장으로의 첫 출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소중한 친구가 인생이 걸린 부탁을 하고 있었다. 보상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유진에게 소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10년 전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울고 웃어주며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였다. 소희의 가족 역시 그녀를 친딸처럼 아껴주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안유진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계약 결혼이라는 변수는 그녀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 수 있었다. 특히 은성그룹처럼 보수적인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이 비밀스러운 결혼과 이혼 경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소희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저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친구를 외면할 수 있을까? 유진은 평생 합리성과 이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닌 감정, 바로 우정이었다. 삼촌이라는 분, 어떤 사람인데?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자 현실적인 질문이 나왔다. 소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권지혁 삼촌. 그냥 평범한 연구원이야. 나이 차이도 좀 나고. 아마 40쯤 맨날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세상 물정에도 어둡고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말수도 거의 없고 좀 무뚝뚝하긴 한데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야. 너한테 절대 피해줄 사람 아니라고 내가 보장해. 평범한 연구원, 조용하고 무뚝뚝한 성격. 유진은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조금 안심이 되었다. 화려하고 복잡한 배경의 사람이었다면 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 결혼은 어차피 연극일 뿐이고 상대가 평범하고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서류상의 아내 역할만 해주면 될 터였다. 긴 침묵 끝에 유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했다. 알았어, 할게. 소희의 얼굴의 순간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유진을 다시 한번 끌어안으며 고맙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되뇌었다. 그날 오후 유진은 소희의 손에 이끌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계약 남편이 될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소희의 말대로 조용하고 무뚝뚝한 인상이었다. 값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단정한 차림새에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변호사가 내민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볼 뿐이었다. 계약서는 소희의 말대로 유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결혼 기간은 정확히 1년 기간 중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없으며 유진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및 보상금이 지급될 것. 모든 조항이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유진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서명이 끝나자마자 짧게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곧바로 자리를 떴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워서 유진은 그와 눈을 마주치는 짧은 순간에도 알 수 없는 압도감을 느껴야 했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증인은 소희와 변호사뿐이었다. 반지조차 없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삭막한 결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출근일이 밝았다. 지난 며칠간의 소동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계약 결혼은 그녀의 사적인 영역일 뿐이다. 회사에서는 오직 신입사원 안유진으로 존재하면 된다. 그녀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해낼 것이고 1년 뒤에는 이 모든 것을 과거로 묻어버릴 것이다. 은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유진은 거대한 위용에 압도당했다. 높고 투명한 천장, 빛나는 대리석 바닥 분주하게 오가는 엘리트 사원들. 모든 것이 그녀가 꿈꾸던 세상이었다. 심장이 벅차게 뛰어올랐다. 안유진 씨 맞으시죠? 저는 전략기획팀 박선영 대리입니다. 오늘부터 유진 씨의 멘토를 맡게 됐어요. 친절한 인상의 선배가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유진은 긴장을 풀고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했다. 그녀는 박 대리를 따라 사무실로 안내받았고 팀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분위기는 전문적이고 활기찼다. 오전 업무 설명회가 끝나고 잠시 후 전 사원에게 공지 메일이 도착했다. 신임 CEO의 취임식이 잠시 후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니 주요 부서 팀원들은 모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도 가야 해요. 신임 CEO가 어떤 분일지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해외 지사에 있다가 갑자기 본사로 발령받았다는 소문만 무성해요. 박 대리가 말했다. 유진은 다른 팀원들과 함께 대강당으로 향했다. 거대한 강당은 이미 수많은 직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상기된 표정으로 단상을 주시하고 있었다. 유진 역시 앞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책임질 새로운 리더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다. 잠시 후 장내가 조용해지고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다. 지금부터 은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CEO 권지혁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진은 무심코 고개를 들어 단상을 바라보았다. 단상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장내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 유진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박수 소리도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단상 위에 서 있는 그 남자만이 보였다.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무 말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구청에서 무표정하게 혼인신고를 했던 남자. 소위가 세상 물정 어두운 평범한 연구원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남자. 그녀의 서류상 남편 권지혁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안유진의 세상에서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사라지고 오직 단상 위에 한 남자만이 선명하게 존재했다. 심장이 발끝으로 추락하는 감각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녀는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 옆자리 동료의 의자를 자신도 모르게 붙잡았다. 땀이 밴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갔다. 권지혁, 소희가 말했던 세상 물정 어둡고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무뚝뚝한 연구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소한의 단어만으로 대화를 끝냈던 남자. 구청에서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남자. 바로 그 남자가 지금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라 불리는 은성그룹의 정점에 서서 수천 명의 임직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낮고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연구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절대자의 목소리였다. 은성그룹 임직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은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권지혁입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을 이어갔다. 지난 10년간 은성그룹이 안주해왔던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공격적인 혁신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 같았고 그의 언어는 듣는 이를 압도하는 논리와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성과주의를 도입할 것이며 비효율적인 부서는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연설 내내 그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강렬한 야망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유진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아니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맞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배신감, 공포, 분노, 그리고 거대한 혼란이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뒤흔들었다. 강소희, 도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연설이 끝나고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유진은 기계적으로 손바닥을 마주칠 뿐이었다. 그녀의 귓께는 모든 소리가 웅궁거리는 이명처럼 들렸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유진도 인파에 휩쓸려 무작정 걸음을 옮겼다. 안유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옆에서 걷던 박선영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간신히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아, 괜찮습니다. 조금 긴장을 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신임 CEO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던데요. 다들 이제 우리 회사 궁이 바짝 들겠다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데이터 전략팀이 특히 중요해질 거라고 하던데 우리에겐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기회. 박 대리의 말은 유진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경력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장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자신의 법적 남편이 회사의 CEO라니. 그것도 서로의 정체를 속인 채 맺어진 계약관계. 이것은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자리에 돌아온 유진은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에 얼굴을 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소희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고 나서야 소희가 전화를 받았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여보세요. 유진아, 출근 잘했어. 유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강소희,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수화기 너머로 순간 침묵이 흘렀다. 소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듯 했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냐고. 네가 더 잘 알 텐데. 권지혁 씨가 평범한 연구원이라고, 세상 물정 어두운 사람이라고.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유진의 목소리가 격앙되자 소희는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유진아,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삼촌이 신부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야. 네가 부담스러워서 거절할까봐 그랬대. 그냥 조용히 서류상으로만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라고. 부담. 이건 부담의 차원이 아니잖아. 내 직장 상사야. 그것도 회사의 대표라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 걸 알면서도 나를 끌어들인 거야.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삼촌이 얼마 전에 갑자기 본사로 발령받게 됐거든. 나도 그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데.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제발 화 풀어. 응. 소희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유진의 마음속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친구의 말조차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대한 각본의 일부였을까?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위험한 연극을 벌이는 것일까? 일단 끊어. 지금은 너랑 얘기할 기분 아니야. 유진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생각해야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이 계약을 파기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할까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소희 가족의 절박한 사정을 생각하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순순히 물러나 줄 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신분까지 속여가며 계약 결혼을 감행한 남자였다. 오후가 되자 신임 CEO가 각 부서를 순시할 것이라는 공지가 내려왔다.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유진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자신의 업무 계획서를 검토하는 데 집중하려 애썼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비서실장과 주요 임원들을 대동한 권지혁이 데이터 전략팀 사무실로 들어섰다. 모든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유진도 그들 틈에 섞여 고개를 숙였다. 제발 그냥 지나쳐 가기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권지혁은 팀장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의 발걸음이 유진이 있는 파티션 근처에서 멈췄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유진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머리 위에서 느껴지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안유진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혹은 처음 보는 신입사원을 무심히 훑어보는 것처럼 그의 시선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데이터 전략팀은 우리 그룹의 두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역할이 막중할 겁니다. 성과로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그는 팀 전체를 향해 간결한 메시지를 남기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다음 부서로 향했다. 그가 떠나자 사무실에 굳었던 공기가 그제야 풀렸다. 팀원들은 저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와, 정말 숨 막히는 줄 알았네. 눈빛만 봐도 얼어붙겠어. 앞으로 회사 생활 험난하겠다. 유진은 자리에 주저앉듯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가 바라던 바였지만 그 노골적인 무시 속에서 그녀는 또 다른 형태의 공포를 느꼈다. 그는 지금 이 관계에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 그는 언제든 그녀의 목을 칠 수 있는 왕이었고, 그녀는 그의 발 아래 놓인 이름 없는 졸병에 불과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유진은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다. 아침에 출근할 때의 설렘과 희망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극심한 피로와 불안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의 꿈의 직장은 하루아침에 가시밭길이 되어버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런데 집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계약서에 따라 그녀는 오늘부터 권지혁이 마련해준 거처로 들어가야 했다. 물론 각자의 공간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그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택시에서 내려 주소지에 적힌 고급 오피스텔 앞에 섰을 때 유진은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평범한 연구원이 살 수 있는 수준의 집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어디까지 그녀를 속인 걸까?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집 안은 불이 꺼진 채 고요했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왔습니까?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거대한 통유리 창을 배경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권지혁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권지혁의 목소리는 회사에서 들었던 것보다 한층 더 낮고 위압적이었다. 안유진은 현관문 손잡이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실에 스탠드가 딸깍 소리를 내며 켜지자 소파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그녀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오시죠. 앞으로 당신이 지낼 공간이기도 하니 그의 말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앉으시죠, 안유진 씨. 정리해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가 맞은편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유진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어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권지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 집의 카드키와 당신이 사용할 방 열쇠입니다. 복도를 따라 맨 끝에 있는 방입니다. 그 방을 포함한 집의 동쪽 공간은 당신이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제 서재와 침실은 서쪽에 있으니 그쪽으로는 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치 비즈니스 계약의 세부 조항을 읊는 것처럼 말했다. 두 번째, 우리는 철저한 타인입니다. 이 집 안에서 서로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갖거나 사적인 질문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식사나 가사노동은 각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서로를 모르는 사이여야 합니다. 눈인사조차 불필요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안유진 씨에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특히 강소희에게도 회사에서의 제 위치나 우리의 상황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은 하지 마십시오. 그의 마지막 경고는 서늘한 칼날처럼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공포와 함께 억눌렀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당한 연극의 희생자였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대표님? 유진은 그의 직함을 일부러 입에 올리며 물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왜 평범한 연구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 편이 안유진 씨가 계약을 받아들이기 쉬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상의 이유는 알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년 동안 나에의 서류상 아내 역할만 충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 친구의 가족 역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안유진 씨. 감정은 불필요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화는 끝났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피곤할 테니 이만 쉬도록 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서재가 있는 서쪽 복도로 아무런 미련 없이 사라졌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유진은 허탈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이 남자는 그녀를 철저히 고용된 인력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 그녀의 감정 따위는 조금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유진은 깨달았다. 이 거대하고 위험한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녀 역시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비즈니스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유진의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그녀는 권지혁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회사에서는 수많은 신입사원 중 한 명인 안유진으로 돌아가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회사의 모든 곳에 권지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탈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약속대로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머무르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 서늘한 무관심은 때로 노골적인 질책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회사 생활에 또 다른 암초가 나타났다. 바로 데이터 전략팀과 가장 긴밀하게 협업하는 사업기획부의 박태민 상무였다. 그는 회장의 처조카라는 배경을 가진 인물로 오만하고 권위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특히 신입사원이나 여사원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첫 부서 합동회의에서 유진은 그와 처음으로 대면했다. 그녀가 분석한 초기 시장 반응 데이터에 대해 발표하는 순서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마자 박상무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신입이라 그런지 아직 현실 감각이 부족하군.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들여다보면 그런 순진한 결론이 나오는 건가?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는 유진의 분석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대신 그녀의 경력과 경험 부족을 걸고 넘어지며 인신공격을 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다.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지지 않고 자신의 데이터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됐어. 박상무는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신입사원은 당분간 튀는 의견 내세울 생각 말고 선배들 업무나 잘 배우도록 해. 이런 중요한 데이터 분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선영 대리가 다가와 유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유진 씨,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박상무님, 원래 저런 분이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권지혁의 투명인간 취급과 박태민의 노골적인 무시. 그녀의 꿈의 직장은 어느새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고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박상무는 유진에게 보란듯이 누구도 맡기 싫어하는 잡무를 떠넘겼다. 작년에 처참하게 실패했던 마케팅 캠페인의 고객 불만 데이터를 모두 정리해서 실패 원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업무였다.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 사안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 낭비에 가까운 일이었다. 팀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유진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것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방대한 원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기존의 보고서는 캠페인 실패의 원인을 시대에 뒤떨어진 광고 메시지로 결론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데이터를 다른 각도에서 재구성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객 불만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불만이 접수된 지역과 시간을 교차 분석했다. 그러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유통 채널에서만 제품의 배송 지연 및 파손과 관련된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일 때와 정확히 일치했다. 광고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물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고객 경험을 최악으로 만들어 캠페인 전체를 실패로 이끈 것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지역의 물류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는 바로 박태민 상무의 라인에 있는 인물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발견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기존의 결론을 뒤집는 대신 기존 분석에 대한 보충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물류 시스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특정 지역 유통 채널에서의 고객 만족도 저하가 전체 캠페인 평판에 미친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래프만을 제시했다. 그것은 매우 정교하고 예리한 공격이었다. 보고서는 팀장에게 제출되었고 팀장은 그녀의 분석 깊이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 보고서를 주간 업무 보고의 참고 자료로 첨부하여 상부에 보고했다. 그날 밤 은성그룹의 최고층 CEO 집무실, 권지혁은 수많은 결제 서류와 보고서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기계처럼 서류들을 검토하며 사인을 이어갔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데이터 전략팀에서 올라온
주간 보고서의 한 귀퉁이에 첨부된 작은 참고 자료에 멈췄다. 실패 캠페인, 고객 데이터, 재분석 보고서. 작성자 안유진. 그는 무심코 파일을 열었다. 그러나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보지 못했던 데이터의 이면을 꿰뚫어 보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특히 박태민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구성한 방식은 신입사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노련하고 영리했다. 권지혁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모니터 하단에 적힌 안유진이라는 이름을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장기말로 쓰기 위해 가장 평범하고 조종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했던 여자를 아내로 들였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그녀는 연약한 초식동물이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맹수일지도 모른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안유진. 그의 낮은 읊조림이 고요한 집무실에 울려 퍼졌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았다. 권지혁의 예상대로 상황은 흥미롭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안유진이 제출한 보고서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파문을 일으켰다. 보고서는 공식적으로는 참고 자료로 분류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데이터 전략팀과 사업기획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었다. 박태민 상무는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반박할 수는 없었다. 그는 안유진이라는 신입사원을 처음으로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위기가 터졌다. 은성그룹이 하반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온 신기술 스마트워치 이 넥스의 출시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던 어느 날, 아침 경쟁사 인테라 테크에서 이 넥스와 놀랍도록 유사한 컨셉의 제품을, 그것도 은성보다 일주일이나 먼저 출시하겠다는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사내는 발칵 뒤집혔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제품의 핵심 기능과 마케팅 포인트까지 너무나도 흡사했다.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이었다. 누가 어떻게 어디서 정보를 빼돌렸는가.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관련 부서들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다. 이 위기의 중심에 선 부서는 단연 사업기획부였다.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던 박태민 상무는 사색이 된 얼굴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바로 데이터 전략팀이었다. 이번 신제품의 시장 수요 예측과 타겟 고객 분석 데이터는 전부 데이터 전략팀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경쟁사가 우리의 전략을 이토록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건 그 분석 데이터 자체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박태민은 교묘하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의 말은 데이터 전략팀 전체를 잠재적인 정보 유출범으로 몰아가는 발언이었다. 팀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팀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박 상무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했다. 유진은 굳은 얼굴로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서로를 비난하고 변명하기에 바빴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루었던 데이터의 보안 등급을 떠올렸다. 그것이 통째로 유출되었다면 경쟁사는 단순히 컨셉만 베끼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치명적인 공격을 해왔을 것이다. 무언가 이상했다.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데이터 전략팀은 순식간에 회사의 역적이 된 분위기였다. 팀원들은 망연자실했고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유진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
컴퓨터 앞에 앉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짚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파이를 찾는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테라테크는 정말 우리의 정보를 훔쳤을까? 아니면 추론했을까? 그녀는 미친 듯이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테라테크의 지난 5년간의 신제품 출시 패턴, 특허 출원 내역 부품 공급망의 미세한 변화, 심지어 그들의 CEO가 했던 인터뷰 기사까지. 그녀는 공개된 정보들 속에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은성그룹이 외부에 노출했던 정보들과 교차 분석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다. 테라테크는 핵심 기술이나 내부 전략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은성그룹이 부품 공급업체에 보낸 대규모 발주 내역과 신규 인력 채용 공고에 명시된 몇몇 기술 키워드, 그리고 공식 보도자료에 무심코 포함되었던 몇 줄의 문장을 조합하여 이넥스의 대략적인 실체와 출시 시기를 예측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기존 기술을 급조하여 서둘러 유사 제품을 만들어 시장 선점을 노리는 것이었다. 즉, 테라테크의 제품은 겉모습만 비슷할 뿐 이넥스의 핵심적인 기술력은 따라오지 못한 속 빈 강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제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다. 그녀는 새로운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출시를 연기하거나 제품 컨셉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녀는 정반대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CEO 주재의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박태민 상무는 출시를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고 마케팅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임원들도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그때 유진이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들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박태민은 내가 감히 어디서라는 듯한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다. 안유진 씨, 지금 신입사원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모르나? 죄송합니다, 상무님. 하지만 지금은 직급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말했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모두가 놀랐다. 그녀는 회의실 가장 상석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권지혁과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그 속을 읽을 수 없었다. 유진은 자신이 밤새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테라테크는 우리의 전략을 훔친 것이 아니라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그들의 추론 과정을 역추적한 결과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근거들을 논리전견하게 설명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설득력이 있었다. 따라서 제 제안은 출시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우리가 원래 계획보다 앞서 테라테크보다도 먼저 제품을 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품이 가진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 즉 그들이 급조하느라 따라하지 못한 핵심 기능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최초 출시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고 뒤이어 출시되는 테라테크의 제품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저가형 아류자크로 인식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박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와서 어떻게 출시를 앞당겨? 리스크가 너무 커. 리스크는 데이터를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자 시끄럽던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안유진 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유진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 전략이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은 그녀의 논리에 허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유진은 숨을 한번 고르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권지혁은 한동안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마른 침을 삼켰다. 잠시 후 그가 결단을 내렸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안유진 씨의 제안대로 진행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넥스 출시 프로젝트의 전략 컨트롤 타워는 데이터 전략팀으로 이관합니다. 박태민 상무사업기획부는 데이터 전략팀의 결정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회의실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을 주었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CEO가 일개 신입사원의 손을 들어주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상무의 의견을 묵살해버린 것이다. 박태민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날 밤 유진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벽을 넘었다. 부엌으로 들어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권지혁이 슈트가 아닌 편안한 홈웨어 차림으로 서 있었다. CEO의 갑옷을 벗은 그는 어딘가 낯설어 보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수고했어.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무뚝뚝하고 감정 없는 지극히 사무적인 말투였지만 그 내용은 분명 칭찬이었다. 그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그가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하게 피로감 같은 것이 묻어나는 듯했다. 박태민 상무는 내가 오랫동안 정리해야 했던 문제였어. 그것은 불필요한 사족이었고 그답지 않은 말이었다. 유진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한 채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도시락 상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녁 안 먹었을 텐데 먹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식탁 위에 놓인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도시락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오늘 하루 그녀는 그의 두 가지 얼굴을 보았다. 회의실에서 모두를 압도하던 냉혹한 승부사, 그리고 지금 아주 작은 온기를 건네고 사라진 의외의 남자. 그의 얼음장 같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균열은 유진의 마음속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안유진의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예상보다 일주일 앞서 출시된 은성그룹의 이 넥슨은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경쟁사 테라테크가 부랴부랴 자신들의 제품을 내놓았을 때 시장의 반응은 유진의 예측 그대로였다. 이넥스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혁신적인 기능이 찬사를 받는 동안 테라테크의 제품은 성능이 떨어지는 모방품이라는 오명을 쓰며 처참하게 실패했다. 은성그룹은 위기를 완벽한 승리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그 승리의 1등 공신이 데이터 전략팀의 신입사원 안유진이라는 사실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신입이 아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타 부서에서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박태민 상무는 이번 일로 회장에게 직접 질책을 받았고 그의 입지는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복도에서 유진과 마주칠 때마다 그녀를 향해 던지는 차가운 눈빛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 하나가 가시처럼 남아있었다. 박태민 상무는 왜 그렇게까지 출시 연기를 주장했을까? 단순히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의 반응은 너무나도 필사적이었다.
마치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만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회의실에서의 그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맡을 맴돌았다.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끈 덕분에 유진은 이넥스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후속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는 명분에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예산, 집행 내역, 협력업체 계약서, 각종 비용 처리 보고서까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아주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했다. 이넥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부 외주 용역업체와 자재 납품업체들이 이전에 그녀가 분석했던 실패한 마케팅 캠페인에도 똑같이 참여했던 회사들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은 모두 박태민 상무가 사업기획부로 부임한 이후부터 은성그룹과 거래를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두 프로젝트의 비용 청구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패턴이 보였다. 그 특정 업체들은 항상 시장 평균가보다 20%에서 30%가량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약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이건 단순한 비효율이나 부주의가 아니었다. 명백한 비리의 냄새가 났다. 유진은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홀로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그 수상한 업체들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했다. 놀랍게도 이름과 업종이 다른 서너 개의 회사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였다. 심지어 몇몇 회사는 이사 명단에 같은 이름이 올라 있기도 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태민은 단순히 무능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으로 구성된 유령 회사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혼란에 빠질수록 긴급 계약이라는 명분에 자신의 유령 회사들에게 더 많은 일감을 몰아주고 자금을 빼돌리기 용이했던 것이다. 이넥스 프로젝트를 그토록 방해하려 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음모였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팀장님 아니 박태민의 권력을 생각하면 팀장님조차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감사팀에 제보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가 가진 증거는 아직 정황뿐이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으로 무고죄에 걸려 자신이 매장당할 수도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CEO 집무실, 권지혁은 신뢰하는 비서실장과 감사팀장만을 앞에 두고 비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박태민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박태민이 지난 3년간 해먹은 돈이 장부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수백억에 달합니다. 하지만 꼬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계약이 형식상으로는 완벽하게 꾸며져 있고 관련된 임원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 내부 고발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팀장의 보고에 권지혁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그가 미국 지사에서 본사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룹 내부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태민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격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버릴 결정적인 증거, 즉 그들의 자금 흐름을 증명할 스모킹 건을 찾고 있었다. 계속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데이터 전략팀의 안유진 사원, 최근 데이터 접근 기록을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그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안유진 사원 말입니까? 이넥스 건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인재입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최근 열흘간의 모든 내부망 접속 기록, 특히 재무 및 계약 관련 데이터베이스 접근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극비리에 권지혁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안유진이라는 변수. 그녀가 박태민의 비리를 파헤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부터 그는 그녀가 단순히 똑똑한 신입사원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넥스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이후 그녀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과거 프로젝트의 재무자료들을 샅샅이 훑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던진 미끼를 문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사냥을 시작한 셈이었다. 유진은 며칠간의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박태민이 관여했던 과거 프로젝트들의 원본 회계 장부에 접근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은 그녀의 보안 등급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했다. 공식적인 경로로 요청했지만 재무팀의 담당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 역시 박태민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벽에 부딪힌 유진은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신입 연수 시절 배웠던 사내 네트워크의 보안 허점을 기억해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허점을 이용하면 자신의 접근 기록을 최소화하면서 서버의 깊숙한 곳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유진은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모니터의 하얀 커서만이 보일 뿐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 자신이 하려는 일이 발각되면 단순한 해고를 넘어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었다. 마른 침을 삼킨 그녀는 마침내 키보드에 손을 얹고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그녀의 화면에 최상위 보안 등급의 파일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로그인 창이 떴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절컥 고요한 사무실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설마 경비원일까 아니면 아직 퇴근하지 않은 동료.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에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다. 사무실의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위압적인 실루엣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유진의 얼굴을 지나 그녀의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불법적인 접근창에 머물렀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듯 위험할 정도로 낮고 조용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안유진 씨? 권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분노보다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안유진은 순간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것을 느꼈다. 최악의 상황.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뻣뻣하게 굳은 채로 섰다. 변명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증거는 그녀의 모니터 위에 선명하게 떠 있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해고하시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똑바로 그를 향하고 있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설령 자신이 범죄자가 되더라도 이 거대한 부패의 실체만큼은 알려야 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대답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 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문을 잠갔다. 철컥하는 소리가 유진의 심장을 내려앉게 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로 다가와 그녀의 옆에 있는 빈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예상했던 질책이나 분노는 없었다. 설명해 보시죠. 왜 이런 위험한 짓까지 하면서 그 서버에 접근하려고 했는지. 그의 차분한 태도에 유진은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의도를 파악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태민 상무와 유령 회사들 부풀려진 계약금, 그리고 이넥스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던 그의 숨은 의도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게 떨렸지만 점차 확신에 차 힘을 얻어갔다. 그녀의 설명이 모두 끝났을 때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야경을 응시했다. 유진은 그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초조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찾아낸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암호화된 노트북을 꺼내 부칭했다. 그리고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유진이 발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관계도가 떠 있었다. 박태민의 이름은 그저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 그의 위로는 다른 임원들의 이름이, 그리고 그 옆으로는 정계와 금융계의 유력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돈의 흐름은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묘하게 세탁되고 있었다. 박태민은 몸통이 아니라 깃털 중 하나일 뿐이오. 은성그룹을 좀먹고 있는 진짜 암세포는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유진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소. 내가 본사로 돌아온 이유이기도 하고, 그제야 유진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CEO로 취임하던 날 연설했던 낡은 관습의 타파와 성과주의 도입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그것은 단순한 경영혁신이 아니라 이 거대한 부패 세력을 향한 선전포고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의 결혼은, 권지혁은 노트북을 덮으며 처음으로 그녀와 시선을 제대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같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복잡하고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소희가 했던 말 전부 사실은 아니오. 유산 문제 같은 건 없었어. 내가 CEO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이사회에서의 내 입지는 아직 불안정했어. 박태민을 비롯한 반대파들은 나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휘두르기 위해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지. 그들의 손을 잡는 순간 나 역시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거나 부패의 공범이 되어야만 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면서도 의심을 사지 않을 방패가 필요했어. 이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강소희가 당신에 대해 말했을 때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했지. 똑똑하고 강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흙탕 싸움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을 내 위험한 계획에 끌어들인 건 미안하게 생각하오. 하지만 난 당신을 과소평가했어, 안유진 씨. 조용한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당신은 칼을 뽑아 들었더군.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그에게 분노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이 거대한 싸움을 홀로 감당해온 그의 무게와 고독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혹은 계약부부 관계가 아니었다. 같은 적을 가진 동맹이었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와 함께 싸워주겠소. 이 싸움은 위험할 거요.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 필요해. 당신의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저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하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굳건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밤마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만나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며 박태민의 비리를 파헤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차갑기만 하던 아파트는 어느새 그들의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만큼 박태민 역시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넥스 건으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안유진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비열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며칠 뒤 회사 내부 감사팀으로부터
데이터 전략팀으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들었다. 사내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내부 감사 착수 및 관련자 직무 정지 요청. 그리고 그 관련자의 이름에는 선명하게 안유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태민이 손을 쓴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안유진의 컴퓨터에 접근했고 그녀가 테라테크 측과 내통한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이메일과 자금 이체 기록을 심어놓았다. 이넥스 정보 유출의 범인을 안유진으로 둔갑시켜 그녀를 회사에서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유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감사팀은 박태민의 입김이 닿는 곳이었고 조작된 증거는 너무나도 그럴싸했다. 당장이라도 그녀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대기 발령이 날 위기였다. 소식을 들은 권지혁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감사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에는 박태민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박태민은 승리를 예감한 듯 의기양양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최근 우리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기밀 유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권지혁의 선언에 이사들은 술렁였다. 박태민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미 감사팀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 데이터 전략팀의 안유진 사원이, 아니요, 상무. 권지혁은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조사는 안유진 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저는 은성그룹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걸고 박태민 상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합니다. 혐의는 기업 정보 유출 및 수백억 대의 횡령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박태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떠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정면 승부였다. 권지혁은 박태민이 유진을 제거하기 위해 서두르다 남긴 데이터 조작의 흔적을 역으로 포착했고 그것을 방역의 신호탄으로 삼은 것이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였다. 괜찮습니까? 유진이 먼저 물었다.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걸고 선전포고를 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괜찮아야지.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거실 테이블에 수많은 서류처를 펼쳐놓았다. 마지막 결전을 위한 준비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일 저들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증거를 찾아내야 해. 유진은 그의 옆에 나란히 앉아 서류를 집어들었다. 창밖의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굳건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은성그룹 본사 건물 주변에는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그룹 역사상 유례없는 CEO와 핵심 임원 간의 정면 충돌을 예고한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사내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직원들은 저마다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 안은 더욱 살벌했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권지혁의 편에 선 소수의 이사들과 박태민 상무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 세력이 뚜렷하게 나뉘어 앉아 있었다. 권지혁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바로 뒷자리에는 데이터 분석가 자격으로 배석한 안유진이 굳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진실이 담긴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반면 박태민은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초조하게 다리를 떠는 모습은 감추지 못했다. 그는 권지혁이 자신을 무너뜨릴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설령 몇 가지 정황을 잡았다고 해도 이사회에 포진한 자신의 사람들을 이용해 역으로 권지혁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히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다. 정각이 되자 권지혁이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그룹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독버섯을 도려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서늘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사업기획부 박태민 상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 위조 및 무고 혐의로 이사회에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회의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태민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연기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독재이자 폭거입니다. 자신의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을 숙청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닙니까? 그의 외침을 신호탄으로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이 일제히 권지혁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증거도 없이 이렇게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이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이 섞인 마녀 사냥입니다. 대표의 독단적인 리더십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 안건은 기각하고 대표의 자격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먼저 붙여야 합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권지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그들은 교묘하게 논점을 흐려 박태민의 비리 문제를 권지혁의 리더십 문제로 바꿔치기 하려 했다. 권지혁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바위처럼 소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가 조용히 손을 들어 회의장을 제압했다. 증거를 원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앉아있던 유진을 향해 고갯짓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증거는 지금부터 데이터 전략팀의 안유진 사원이 명명백백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모든 시선이 회의실 앞으로 걸어나가는 유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더 이상 박태민의 모욕에 얼굴을 붉히던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열리는 순간 회의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부터 지난 3년간 박태민 상무님께서 총괄하신 12개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자금 흐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감정 섞인 비난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무기는 오직 데이터, 즉 객관적인 사실뿐이었다. 스크린에는 거대한 관계도가 펼쳐졌다. 박태민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된 선들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로 뻗어나갔고 그 회사들 사이에서 오고 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이 붉은색 화살표로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업체들은 모두 동일한 주소지를 사용하거나 임원 명단을 공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들은 정상가의 최대 5내, 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은성그룹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차액은 지난 3년간 총 42억 원에 달합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그리고 이 자금은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박태민 상무님과 여기 계신 몇몇 임원분들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진은 자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내역까지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박태민의 편에 섰던 이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유진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넥스 정보 유출의 범인으로 저를 지목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신 정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서버 접속 기록 로그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이것은 제가 감사팀에 의해 직무정지를 통보받기 전날 밤에 사내 서버 로그 기록입니다. 밤 11시 32분 외부 IP를 통해 제 개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박태민 상무님의 자택 인터넷 IP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정타였다. 박태민이 자신의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셈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은 절망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범죄 제국이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신입사원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게 다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에 동조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그의 동조자들은 쥐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박태민 상무, 당신이 말하는 조작 여부는 이제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검찰 조사실에서 밝히면 될 겁니다. 그가 손짓하자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뒷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사회에서 논의된 모든 증거 자료는 검찰에 이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관련자들 역시 모두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사관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박태민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쇠부티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한때 그룹의 막강한 2인자였던 그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박태민은 마지막으로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무너뜨린 존재에 대한 순수한 증오와 저주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차분한 눈빛으로 그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